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2012년 총선 대선 앞두고 벌였던 야권 통합 운동인데요. 2010년 8월 25일이네요. 벌써 5년 전인데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날 일산의 한 식당에서 당시에 저는 밀란을 획책하던 배우 문성근 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5년간 이 활동을 이어온 분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온오프 결합 초정파 생활정치 플랫폼을 기획하고 계셔서 또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직접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근 온라인 광장 시민의 날개 임시 집행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온라인 광장 시민의 날개 임시 집행위원장님. 네, 네. 기입니다. 네. 작년에 10월 달에 저희 방송 출연해 주시고 처음이세요. 네. 거의 1년 근 한 10개월 만에. 네, 잘 듣고 있고요. 뭐 날개를 달았는지 붕붕 날라서 아주 좋습니다.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5년 정도 된 거. 그때도 장마였나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그때 생각이 좀 나는데요. 그때 난 이걸로 굉장히 내가 또 쓸데없는 일 한다고 생각하죠. 그때 그러셨던 생각이 나요. 이거 다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이 도와주셔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요. 늘 시민의 힘, 예. 조직된 시민의 힘, 깨어있는 시민의 힘 이거를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온라인 광장 시민의 날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한마디로 시민 스스로 조직화하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치에서는 동원 대상으로 보고 있고 또 시민운동단체에서는 CMS 회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권자이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정치를 바꾸고 생활 속에 실천을 하는 공간을 만들어내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시민들 만나 뵈면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거든요. 미칠 지경인데 무엇도 못하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집권 대체 세력인 야당은 저 모양이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시민 스스로가 조직화하면 정당도 바꿀 수 있고 정치도 바꿀 수 있고 행정도 바꿀 수 있다. 굉장히 쉽고 간명하네요. 사람들만 일단 모여서 토론을 좀 하고 뭔가 우리가 의제를 정해서 가보자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말은 쉽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또 다시 이거를 해야 되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그때도 보니까 2010년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좀 그 야권 통합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때 이제 야 합쳐 뭐 다 합쳐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야권 통합 운동을 하셨던 건데 지금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좀 어려운 결단을 하시고 이 운동을 시작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 시기에 또 다시 시민의 날개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뭔가 각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팟캐스트도 그런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거점이죠. 많은 분들이 직능별로 또는 분야별로 다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전체가 묶여지질 않아요.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각자 자기 개성에 맞게 활동을 하되 전투 국면에 들어가면 그러면 느슨한 연대 속에서 힘을 모아낼 수 있는 운동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NS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뭐 돈도 보내고 영화도 보고 다 해요. 그런데 딱 하나는 못하는 게 있어요. 정치만 못해요. 그러니까 정치 스스로 기득권 집단이기 때문에 네. 배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온라인 속에 모여서 바꿔나가자는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표창원 교수가 국정조사 청원 운동을 했거든요. 네. 다음아고라에서 한 2주 만에 30만 명이 서명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어요. 그 30만 명이. 그러니까 받아서 그거를 명부를 새누리당에 제시하고 없어졌어요. 그게 그 DB는 다음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는 플랫폼을 만들면 이 안에서 한번 모였던 네. 이슈가 터져서 모였던 그 인원들이 흩어지지 않고 누적되면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근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아무래도 그 모든 것이 선거로 수렴되기 때문에 내후년에 이제 선거를 생각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류 역사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대의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인쇄술밖에 없을 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될 때잖아요. 근데 전화, TV, 라디오, TV, 인터넷, SNS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인과 시민 사이에 정보량이 같고 판단력은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시민이 훨씬 더 나은 시대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의 제도의 직접 민주주의적 장점을 도입하고 강화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고요. 사실 이제 백낙천 선생도 똑같은 고민을 그 대전환에서 하셨던데 네. 그러니까 정치 혁신의 목표를 뭘로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도입을 목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의제도의 정상화를 목표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동시 목표다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대제도 정상화는 우린 지역구도 속에서 소선거구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표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수가 정직하게 반영되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제일 좋은데 네. 그런 것이 중기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단기적으로는 네. 우선 당장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이제 모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지금 그 수구 보수 세력을 보면 경탄스러워요, 솔직히. 어떤 점에서 그러세요? 그동안 이렇게 관변 단체 성격을 보면요. 뭐 재향군인의 무슨 뭐 파병 동지회 뭐 이렇게 해군 동지회 뭐 네. 이게 있잖아요, 해병대.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뉴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 이 이론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배 현상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젊은 세대까지 먹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요새는 젊은 세대가 훨씬 보수죠. 예. 그러니까 아주 광범위한 그 관변단체를 세대별로 쫙 포진시켜 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당이 변하는데 새누리당이. 네. 그러니까 제가 2010년부터 꾸준히 뭐 토론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온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네. 어떤 기능이다. 어떻게 설계하자. 민주당은 안 하고 새누리당이 그걸 싹 가져다가 한 10분의 1 정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앱을 출시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 앱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얄미울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새누리당 앱이. 네. 근데 거기 네. 무서운 게 뭐가 있냐면 친구 초대 기능이 있어요. 이게 오바마가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페북을 통해서 소셜 로그인을 하잖아요. 네네. 그 오바마 캠프 쪽으로 예. 자원봉사자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 당신 그 페북 친구들하고 우리가 연결하는 것에 동의해 주겠느냐. 그럼 되게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타고 들어가서 친구들의 성향을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맞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마이크로 타겟팅을 해서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본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그 오바마 플랫폼이 있고 오바마 무본은 플랫폼. 이제 별도인데 네. 무본 구성원들이 오바마를 적극 지원했죠. 별도 조직으로. 네. 근데 지금 이 친구 초대 기능 같은 경우 예컨대 500명 나한테 전화번호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럼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번호잖아요. 그럼 정치 성향에 대해서 짐작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빼고 이 중간층부터 해서 쭉 초대를 하면 네. 문자로 네. 그러면 링크된 거 탁 누르면 그냥 빨려 들어가요. 새누리당 앱에. 네. 이거는 선거 국면 가면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그러네요. 가질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뭐 이게 순식간에 메시지가 막 예,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는 수백만 거죠. 명, 수천 명.
실제로 지난 12년 대선도 카톡방에 진 거거든요. 우리가. 그들이 수천 개 저도 초대가 돼가지고 봤는데 세계 뭐 아름다운 사진 100선 이런 거 보내줘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 야 좋다 그러고 사진을 감상하고 있어요. 며칠 있다가 박근혜 후보 연설 동영상이 오더라고. 아, 그 카톡에서. 그 카톡방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오바마가 하고 있는 빅데이터 선거를 새누리당은 준비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이번에 지금 국정원 또 뭐 그러니까요. 해킹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했는데 네. 그동안 뭐 KT 털렸죠. 뭐 신용 평가에서 털렸죠. 신용 그 카드 회사 털렸죠. 네. 그 DB가 어디 갔냐 이거예요.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무서웠던 게 거의 전 국민의 DB를 모았어요. 막 사고 팔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 장윤선 딱 치면 장윤선에 대해서 50개에서 200개 항목이 떠요. 그럼 그걸 쭉 보면 이 사람의 정치 성향과 관심사가 나와요. 그럼 그 관심사에 맞게 공약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좀 좋아할 만한 네, 공약 이걸 보고 고기에 대해서 오바마를 지지할 수밖에 네, 네. 없게.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 그런 걸 준비하고 있을 그거를 가능성이 준비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실제로 12년 선거 때 네. 제가 상황실에 있었는데 문 후보에 2시 반쯤에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문자를 뿌려요. 전국에다가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준비된 차량을 가지고 투표 행위를 도우라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준비된 차량이란 말 자체가 선거법 위반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 얘기인즉슨 뭐냐. 준비한 차량을 가지고 자기 쪽 찍을 표만 투표를 돕는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그거는 오바마가 한 건데 이를테면 오바마 때는 그러니까 거긴 가가오 방문이 되잖아요. 네. 그럼 스마트폰에 내가 가가오 방문 운동원이에요. 그럼 일산 동구에서 대상자가 이를테면 뭐 1,000명이나 있다 치자 말이죠. 네. 그래서 장윤선 치면 장윤선 무슨 관심사니까 어떻게 설득하라가 있어요. 그럼 가서 만나서 그렇게 해. 그러고 나서 만나니까 이렇게 대답합디다라고 써. 거기에요. 거기에다. 예. 그다음에 김막동이도 운동원이에요. 김막동이가 리스트에 장윤선이 있어 쳐보니까 조금 전에 문성거리가 만났다라고 나와. 그럼 피해가. 네. 맨날 배를 누르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 임시에는 이 중간층에서 오바마로 기운 사람 명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선거 투표 당일에 공화당은 그 전날 12시에 끝나고 선거운동 끝나고 술 먹고 잤어.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은 투표 당일에 네. 그야말로 몽땅 다 투표 동료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찍을 사람한테는 전화 안 하는 거지. 네. 우리 쪽 찍을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바마가 절대로 재선 때는 지형이 좋지 않았어요. 한 개 있어야지. 월가 개판 났지. 그랬는데 당선된 데는 그 SNS의 힘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SNS의 힘을 새누리당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미 하고 있다는 있는 거고 그 앱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있으면 막 소름이 끼치는데 민주당은 시민 참여 친노한테 유리. 여기 딱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보수가 옛날 보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수는 뭐 고리타분하고 무슨 기계에 둔하고 새로운 뭐 트렌드에 굉장히 뒤떨어지고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거는 오히려 진보 진영이 더하다는 거잖아요. 의사결정이 느리고 그리고 굉장히 그 반대 토론이 많아가지고 결정되는 건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 반면 새누리당은 누군가가 이거를 전략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지금 SNS 필요하면 국정원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해킹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말 비어있다. 그 농경시대 살고 있는 거예요. 농경시대. 농경시대요.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 여기 안보 거기 저 누구죠? 김종대 씨. 김종대 씨. 예. 김종대 씨가 민주당에 2002년에 머물러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2002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뒤로 갔어요. 더 뒤로 간 거예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실험하는 거, 뭐 국민 참여 경선이나 등등 뭐 그 모바일 투표다 이제 그 국민 참여 경선이다 등등 하면 한 3, 4년 있다가 따라오죠 조금씩. 그래서 이젠 완전히 앞서 있는 정당이 된 거죠. 현대적인 정당이 된 거죠.
현대적인 정당이 됐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제 김무성 대표가 1주년 기자간담회 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 야당도 받아라 이런 제안도 하던데요. 이를테면 뭔가 그 경쟁에서 자꾸 밀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사실 야권의 지지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지도 못 보내고 비판만 하면서 굉장히 심경은 답답한 착잡한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 현재의 이런 상황의 문제들을 좀 새롭게 시민의 힘으로 좀 돌파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민의 날개 이 운동을 제안하신 거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행동하겠다라는 적극성은 우리 쪽이 압도적이에요. 저쪽은 수동적이거나 또는 이익을 지키기 때문에 이게 필요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양반들이고 우리 쪽은 뭔가 개선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전사들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전사들이 움직이질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하면서 시민들께서 어떤 기능을 원하나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만들어졌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를 여쭤봤더니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 범람하는 정보 중에서 어거지 정보들을 사실관계를 빨리 확인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아, 팩트 체킹. 팩트 체킹. 근데 저도 그래요. 이를테면 트윗이나 페북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말도 안 된다는 거를 알려면 배경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언 피터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거를. 근데 그건 그가 전문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뭐가 나왔을 때 금방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논쟁도 할 수 있고 평소에. 퍼날릴 수도 있게 해달라. 이게 제일 많은 건데. 이를테면 뭐 그동안 시민운동 하면은 제일 많은 게 캠페인이죠. 뭘 바꾸자, 뭘 하자, 청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미디어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달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그러니까 이게 당위를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러니까 놀이터. 뭐 등산 클럽이든지 뭐 족구 클럽이든지 그러면서 놀면서 같은 것을 보는 사람들끼리 놀면 훨씬 편안하니까 그러다가 조금씩 생산적인 또는 정치 개혁 등등에다 이제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다양하게 가진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이 그 정당 밖에서 일어나는 시민 정치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것이 큰 틀에서 보면은 진보 개혁 진영에 기여하는 바가 있겠죠. 새정치민 어쨌든 저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정의당도 좀 너무 힘이 약한 것 같고 노동당, 사회당 뭐 이렇게 있지만 그분들은 뭘 하시는지 존재감이 좀 없고 새정치민주연합 저 큰 뭐 130석이나 가지고 있는데 판판이 지는 이건 진짜 답답해서 못 보겠다. 이렇게 좀 뭔가 이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실제로 참여해서 정당인이 되기도 어렵고 정당 가입하는 당원 가입이라는 게 좀 또 한국 정치 현실에서 되게 좀 선뜻 두려움이 있는 뭐 이런 현실을 좀 깨기 위해서 새로운 차원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서 놀이도 하고 또 건강한 토론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서 새롭게 팩트 이건 사실이래 아니래 뭐 이렇게 확인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는 이게 온라인상에서만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온라인에서 쉽게 그러니까 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대략 그 온라인에 모인 분들께 그럼 우리 당신 글 쓰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드는데 그 얼굴도 좀 알고 싶거든요.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자연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프에서 번개를 때리면 대략 구성원들이 한 5%에서 10%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프에서 만나서 더 친근해지면 그 힘이 온에서 다시 확장돼요. 그러니까 온오프 결합이라는 뜻이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온에서 만나서 오프에서 친근해지고 다시 온에서 확장되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러 정당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대책 없잖아요. 그 소수당 경우에 굉장히 힘이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를 민주당 후보에게 찍더라도 진보정당 찍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시민의 날개의 경우에는 그 민주진보 쪽에 초정파로 모여야 된다. 초정파. 예, 그러니까 뭐 정의당이든 민주당이든 녹색당이든 노동당이든 다 상관없이
이 한심한 수구 세력의 확산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은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아까 이제 당 문제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이래요. 낙곰수 때 그 저 누구죠? 정봉주 의원이 구속됐을 때 네. 그 여의도에서 한번 번개를 쳤거든요. 그 팀이 콘서트 같은 걸 했는데 그때 네. 보면요. 굉장히 모르겠어요. 많이 왔죠. 예, 몇만 명이 모였는데 민주당의 중요한 정치인 대부분 왔어요. 결국 정치는 쪽수예요. 예. 사람이 많으면 말을 들어요. 근데 그게 일종의 뭐 팬덤이다 또는 인기 현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것만으로는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흔들리면. 그게 아니라 그 존재 인기 있는 사람들 또 그 컨텐츠를 재미있는 걸 제공하고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재미로 모이되 이게 구조적으로 네. 그 지향이 분명하면 네네. 그 안에서 이게 이게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민주당도 시민 참여형 정당으로 진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견인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정파 생활정치 플랫폼이 하나 딱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면 이 힘이 결국에는 야당의 그러니까 잘못된 역할을 하는 야당의 역할도 좀 바로 잡으면서 긍정적으로 좀 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렇죠. 이 힘의 역관계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윤선의 팟짱. 자, 우선 그러면 이게 사실 그 국민의 명령하고 흡사 비슷한 점도 좀 있고 좀 다른 측면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어찌됐든 막 선거를 앞두고 일단 좀 합쳐서 힘을 크게 만들어보자 네, 이런 네. 차원이 굉장히 컸다면 이번에도 역시 초정파로 좀 모여보자 일단 이런 거고 민주진보 전체 진영을 좀 하나로 좀 합쳐보자 이런 게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또 워낙 또 지난 5년 또 지난 세월 동안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게 골이 깊어요. 그러니까 네. 뭐 통합진보당이 해체되기도 했고 또 정의당 또 저렇게 가기도 하고 막 이런 게 각자 자기 정당을 베이스로 해서 활동을 하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거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민의 힘이 구현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정당들은 정당 기득권이 있고 네. 정책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나뉘지 않아요. 정책별로 정의당, 녹색당, 지지정당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운동장에 같이 모여서 보면서 이 정책은 당신들이 좋아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은 정당만큼 분열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라는 거죠. 마음속에 그래 김대중 노무현 뭐 한계도 있었지만 네. 아무튼 그때가 이 나라가 그래도 발전하고 있던 시절이야.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면서 가자. 이런 시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그것이 가능한 거. 그것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좀 뭔가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깃발이 없어서 뭐 좀 어디 그냥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한다거나 트위터를 한다거나 온라인 공간에서는요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는 뭐 정당이 하는 거를 보지만 그냥 비평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데 직접 참여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좀 이 판에서 한번 해보자 새로운 운동장을 그렇죠. 만들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하셨는데요. 네.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아직 전달이 충분히 안 된 거죠. 이제 시작인 거죠. 그 장윤선 기자가 글을 안 써서 이 시작이 참 어려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국민명령 때는 한 2-3시간 길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잘 정리를 하셔서 딱 내니까 한 10분 읽어보니까 이게 뭔지 알겠다. 이제 그냥 확 모이잖아요. 근데 아직 그거를 네. 기사를 못 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빨리 글을 써야 되는데 여기 매워가지고 딴 걸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어떤 그런 갈급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세상이 이명박 정부 5년은 그래 어떻게든 견뎌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사시다가 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다음엔 정말 이게 유신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민주주의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 특히 이제 다들 그 보수 안에서도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게 야, 이 자기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저런 식으로 대통령이 찍어 누르는데 저항도 못하고 그냥 저렇게 저 사람들은 저러네 박수로 결정을 하네. 저기 북한하고 뭐가 다른 거지? 뭐 이런 저당이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라는 게 자기들끼리 보수 진영 안에서도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정부 10년 동안 제도적 민주주의는 상당히 이룬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입헌 공주제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이것도 끔찍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 유승민 대표가 그 국회 연설한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거를 이제 많이들 야권에서 뭐 개혁적 보수다 이러고 칭찬을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얘기했던 건 자기는 실천하겠다 이건데 그것도 이제 저항이긴 하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사드 도입을 찬성했어요. 네. 김무성 대표도 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의 그 최고 지지를 받는 두 사람 다 사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긴즉슨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에 쓰는 태도에서 변화를 안 주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관계 개선 안 하고 대북 적대 의식을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를 무기 연기했고 그러니까 MD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빨려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단추인데 이게 그 사드가 그럼 이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 방법은 수만 가지인 거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홍석현 회장이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길게 기고문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 자세히 읽어봤어요. 네. 박 대통령이 잘할 것이다 그러고 막 칭찬을 해요. 바다는 열심히 발랐어. 네. 맥락을 쭉 읽어보면 민주정부 10년이 했던 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홍석현 회장이. 네. 그러니까 전경련 안에 통일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계 자체도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 세력은 수구와 보수의 연합 세력인 거잖아요. 네. MB 때는 그나마 보수가 조금 발언력이 있었던 때고 지금 박근혜 정부는 수구가 발언력을 갖고 있는 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 그 내에 남북관계 개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면 깜깜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사실 그게 박근혜 대통령 왜요?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조선일보도 그렇죠. 통일이 미래다 열심히 쓰면서 그거는 그동안 민정부가 계속 해왔던 얘기를 그대로 기사로 써놓고 또 한편에서는 계속 안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언론이 아니라 그 일종의 집권 세력의 일부니까 그런 행태가 나타나는 걸 텐데 네. 저는 17년에 만약에 변화를 못 준다면 그러면 정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끔찍하거든요. 경제만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경제 외교적으로 네. 존립이 불가능한 거지. 정말 안타까운 거는 네.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말이에요. 네. 그 우리 제일 안타까워하잖아요. 고구려 멸망을. 근데 고구려 멸망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주의 기반 북쪽과 평양과 만주의 기반을 둔 왕국인데 네. 그런 북경을 먹었어요. 저 쳐들어가서. 그 못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먹었고 누르하치도 먹은 거잖아요. 근데 고구려는 못 먹었기 때문에 중국이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면 만주를 놓고 쟁투를 벌였어야 했고 그래서 멸망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는 1500년 동안 한반도에 쪼그라들어 가지고 중국의 짓밟히고 뭐 조선 국호 이거 쓸까요? 이로 다녔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뻑하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한 시기를 우리가 끝낼 수 있었던 게 1990년부터 동서냉전이 깨지면서 네. 분단을 강제한 게 끝났으니까 네. 이제 남북이 주도적으로 손을 잡고 가면 예전에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는 국토 면적이 국력이었기 때문에 중국한테 저항을 할 방법이 없었어 우리가. 네. 근데 이제는 창의력과 기술과 자본력과 이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주권 국가로서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진핑이가 떠서 이제 고개 바짝 들고 등소평이 한 2030년쯤 고개 들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진핑이가 경제가 너무 빨리 컸으니까 해도 되겠는데 이러고 뜬 그 2010년 그 20년 기간이 우리에게 정말 그 우리 역사 이래 한반도 이주 이래 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주권 국가로서 살 수 있는 절호의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그거를 이렇게 흘려보내고 한미일 동맹에 빨려들고 아니 지금 그 만약에 그 북의 미사일 기지가 미국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라 그러면 자유다가 때려도 되느냐 여부 같은 거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공멸이에요 남북은.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외국에게 지금 이렇게 맡기는 상태. 그러니까 저는 그 유승민 씨의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희망 없다. 이 새누리당 세력은 네. 저거 바꿀 생각이 없구나. 저거 바꾸면 선거가 불리해지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연장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깨빡치고 있는 이거는 반민족적 매국 세력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새누리당은 반민족적 매국 세력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거죠. 자, 문제는 지금 그 정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렇죠. 것입니다. 단일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반면 지금 민주진보 진영은 뭐 나뉘어져 있긴 합니다만 뭐 정의당은 한 5%, 4%에서 한 5% 정도 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한때 10%대까지 내려갔지만 최근에는 22에서 25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국적 현실을 본다면 야당의 지지가 훨씬 높아야 되는데 계속 여당의 지지가 높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못하고 메르스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데도 이 당의 지지율은 높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시민의 날개가 뜨면 바꿀 수 있을까요? 긴 과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일단 제가 그 2012년 총선 지고 나서 임시대표하면서 그 심층 분석을 요청드렸거든요. 민주정책연구원에. 그래서 1차 보고가 나왔는데 그때 조사한 거는 양당의 이미지 조사였어요. 저쪽은 일사불란하다는 거고 우린 지리멸렬하다는 딱 핵심이. 일사불란데 지리멸렬. 지리멸렬. 근데 이게 이를테면 그 집단 지도 저 민주당의 핵심적인 문제는 3당 합당 후에 고립되면서 김대중 총재의 권력이 강화돼서 그 중심으로 일사불란했던 정당이거든요. 과거에. 근데 그가 빠지면서 그의 역할을 제도로 채웠어야 되는데 그걸 채우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해법은 지금 혁신위가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한데 지난번에 강준만 교수 그 얘기를 했던데 시민 없는 정당. 이게 문제다. 풀뿌리 강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근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물론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네. 그러나 적어도 시민과 완전히 소통되는 그래서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정당으로 진화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총선만 앞두면 혁신위가 뜨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게요. 그리고 맨날 공천방법에서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40% 물갈이 하자, 50% 물갈이 하자 그러는데 사실 개인별로 보면 참 좋은 분들 많거든요. 네. 그렇게 막 일괄적으로 막 다 쳐내자 이거 안 되는 건데 그럼 떨어지죠.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 바탕은 대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니까 선거 때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곤란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 강준만 교수님의 지적은 굉장히 옳은 것 그럼요.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90년대 중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처럼 원래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받았던 그러니까 2012년 총선 앞두고 전당대회 때 보여줬던 국민들의 지지 이것은 결코 새정치민주연합이 잊어서는 안 되는 큰 그 열정 시민의 열정이었는데 그렇죠. 그 시민의 열정을 완전히 예 찬물을 끼얹어 스스로 찬물을 끼얹은 그런 정당이었던 것 같다.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열패감을 느끼고 돌아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기도 합니다. 그 한 3, 4년 활동하면서 네. 시민이 스스로 조직화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바뀌겠구나. 이 정당이. 아니 그러니까 이 사회 정당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안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절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에 몸담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절감하신. 근데 잘 안 됐잖아요. 당 안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당 안에서 그러니까 통합이 급했으니까 통합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가야지. 네. 그랬는데 그냥 막바로 이제 대선 일정 뭐 쭉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대했던 게 그때 그 국민선거인단으로 등록한 분 중에서 앞으로도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겠다고 예. 동의한 분이 35만 명인데 그분들과 함께 대선 후에 당선자의 힘으로 플랫폼을 개설하면 가능하겠다라는 기대를 마지막으로 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폐기를 해버렸는데 저는 어제 이제 조국 교수도 그 얘기를 했던데 페북에 네. 그게 실종됐다는 거잖아요. DB가. 그러니까요. 이건 범죄예요. 근데 누가 그걸 없앴을까요? 근데 조국 교수가 그 썼더라고 댓글에 네. 왜 당원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네. 예, 맞아요. 근데 당내 같은 당인데 네. 그럼 무슨 검찰에 고발을 하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절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 너무 기가 막힌데 네. 그냥 저는 정말 트윗도 한 번 안 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정당에 있는 거니까. 아니 같은 정당이라도 문제 제기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거는 너무 충격이어서.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큰 충격이 그거였고 두 번째는 조경태 의원이 당내에다 대고 종북이라는 얘기할 때. 종북은 따라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근데 그분 지금 그 해당 행위로 지금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상태잖아요. 제가 그 기사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문 대표가 뭐 엉터리로 대표가 됐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한 것만 검토를 한 것 같은데 핵심은 종북이었어요. 근데 네. 그 발언은 윤리심판원에 상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다른 발언들만 상정이 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종북 발언까지 상정이 됐으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윤리심판원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안병욱 교수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 이게 사실 오래된 활동이세요. 어느 날 오늘 갑자기 이거 할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배우시잖아요. 네. 사실은 영화를 하셔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너무 엄혹하니까 영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출연도 안 시키. 저 방송은 출연 금지 비슷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이 사람들 주특기가 밥줄 자르는 거라서 그러니까, 철저하죠. 아무튼 네, 아무튼 지금 상황 연극은 할 수 있으니까. 네,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고. 그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이 사장님들이 저는 굉장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다 그 사실상 영세한 사업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가끔가다 댓글을 보면 광고 유치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첫 번째, 이분들이 무척 영세한데 열심히 사는 분들이야. 그게 우리가 검증을 해보면 좋은 물건들이야. 그런데 댓글에다 뭐라 하냐면 광고 많이 나왔구나 스킵했어요. 자랑이다 들아. 스킵한 게. 광고 들어야 돼. 광고 듣고 한 번만. 팟짱에는 지금 안타깝게도 스킵할 광고가 없습니다. 장윤선, 박정호 기자가 오래오래 취재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랍니다. 팟짱을 응원해주실 개념찬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733-5505 내선번호 108번 서울 733-5505 내선번호 108번 지금 전화주세요. 여하튼 지금 어찌됐든 이제 시민 정치 운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정당 밖에서 정당 운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아니 정당 운동은 아니고요. 네. 생활 정치 운동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생활 정치 운동체다. 예, 예.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인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시민 없는 시민 운동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시민 없는 정당. 그러니까 시민을 마치 CMS 회원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회원과 활동가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 네. 이게 이제 바뀐 거죠. 시대가 너희들은 바뀌어서. 돈만 내. 활동은 우리가 네, 할 테니까. 우리가 할게. 그게 아니라 돈 내는 사람이 활동도 하는 밀착된 구조의 시민운동이다라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는 이 생활에서 이를테면 지역별로 또는 직능별로 직장별로 세대별로 등등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네. 거기서 굉장히 밀착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죠. 그렇죠. 예. 예컨대 뭐 무슨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최저임금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네. 그럼 그 문제를 조직해서 그렇죠. 의제로 올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예. 이게 지금 저는 서강대학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가보니까 몽땅 다 그 다른 업체들이 와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업체들이 학교에서 영업하고 커피집 뭐 이렇게 하고 그럼요. 있더라고요. 저게 뭐지 저게 어느 세월에 어느 시간에 이렇게 돼 있냐.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모여서 이러지 말자. 학생 협동조합으로 바꾸자. 네. 그런 거를 해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를테면 서강대학 혼자만 하면 좀 약하다면 신촌 뭐 4개 대학이 있고 네. 다 모이고 전체 모이고 그러면 학교 안의 기숙사 문제, 뭐 등록금 문제, 교재비 문제, 뭐 학교 매점 문제 등등 많은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쪽수잖아요. 또 민주주의가 결국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공통 관심사로 가져간다. 자, 이거 입법하고 정책 바꾸자. 그래서 그거 안 들으면 표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것은 지금 요구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 곳곳이 앓고 있기 때문에 교육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한대요. 고등학생들이. 우리도 다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데 왜 교육감 선거를 부모들이 결정하냐. 네, 그거는 중요하죠. 우리들이 결정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후보를 네, 뽑고 네. 싶은데 우리는 투표권을 안 주고 어른들이 다 결정해가지고 너희들은 따라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고등학생들이 그거 한다는 맞는 얘기. 그 거거든요. 뇌과학에서 이미 나오잖아요. 10살 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뇌 뉴런이라 이게 다 정돈이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13세 중학교 학생 정도부터는 투표권을 주는 게 옳죠. 근데 아직 그걸 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데 그 노사모는 13세부터 줬어요. 노사모. 네, 그 회원 자격. 회원에게 투표권을 줄 때 그 중학생 이상은 투표권을 줬어요. 전 세계에서 충분히 가장 선진적인 정치 조직이 그랬었죠. 그 충분히 판단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근데 그걸 뇌과학이 지금 입증하고 있는데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이제 풀뿌리 시민정치 네트워크 형태로 네네. 이것이 이제 발달되면 생활도 바꾸고 생활 속의 문제도 바꾸고 사회도 바꾸고 경제 시스템도 바꾸고 또 정치도 바꾸고 뭐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한반도 남단에 있는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다 같이 총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큰 틀에서 보면 대전환의 하나의 기둥? 뭐 매개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실제로 좀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이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대의제도의 직접 민주주의적 장점을 도입 강화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기 목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이 정직하게 의석수에 반영되는 제도로 바꿔야 지역구도도 완화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실제로 보면
그 충남도도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이지원이었잖아요. 네. 그건 그 행정부 내의 의사소통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픈 거버먼트 형태로 바뀌어가요. 네. 호주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충남도도 일정 정도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다 공개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서울시 경우에는 엠보팅이라고 해가지고 투표 앱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도 그 일정액을 배정한 다음에 어떤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물론 이게 구별로 나눠먹기 형태도 좀 있긴 있겠지만 직접 예산에 대해서도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민주공화국 제도에 직접 민주주의를 넣어서 변화를 시민이 직접 해나가는 터전을 만들자.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신나고 재미있는 새로운 정치 실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재인 대표도 네트워크 정당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게 바깥에서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잘 지원하지 왜 또 이걸 만들어? 뭐 아니 그 이제 잘 하시기를 잘 되기를 바라요. 네. 그 새정치연합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운동은 몇 가지 예가 있어요. 미국의 무보는 정당과 완전히 별개로 시민 주도의 그 플랫폼이고요. 영국 노동당은 오바마를 따라 배워가지고 노동당이 시민 참여형 정당으로 진화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4대 기능이에요. 캠페인, 정책, 네. 뉴미디어, 조직. 그런데 그중에서 캠페인은 시민사회가 늘 해왔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겨줬어요. 아예 시민 쪽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협업 구조로 가야 돼요. 가버넌스 형태로. 자체가. 그런데 당에서 개발했을 때 물론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는데 네. 당에서 개발해서 이 부분은 시민이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게 초정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중대로 느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부감을 보이는 거예요. 시민사회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시민사회라든가 그밖에 다른 정당의 경우에는 아예 참여를 저거는 뭐 새정치민주연합 건데 뭐 거죠. 이런 식으로 거죠. 배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빈판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민 주도형은 필요해요. 네. 정당도 그걸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는 이거를 좀 바깥에서 약간 느슨한 연대체 비슷하게 해서 뭐 정의당 당원도 들어오고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나는 시민단체 회원이지만 여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대신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큰 틀에서 모여서 활동하는 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워낙 모바일 투표 논란으로 촉발됐던 게 바로 국민 참여 경선 모바일 투표, 모바일 선거, 모바일 정당과 모바일 투표는 전혀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면서 저건 정말 친노 세력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경계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투표 방법은요. 그 인터넷 투표가 있고 모바일 투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투표가 있죠. 그래서 모바일 투표는 그 완전한 비밀 선거 제도가 아니에요. 인터넷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된다면 현장 투표만 해도 상관없어요. 모바일 투표를 강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렇게 하면 참여도가 엄청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누리당의 조직력에 이 경쟁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광범위하게 시민들께서 내가 뽑은 후보 이런 능동성을 쓸 거냐. 그런 의미에서 광범위하려면 모바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건 순전히 핑계로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친노에게 유리하다 그러는데 진짜 난감한 것이 지금 정치인 중에서 가장 그 소통을 잘하고 있는 사람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시장이잖아요. 그분들 친노예요? 아닌 것 같던데요. 아니죠. 이재명 시장은 DY계예요. 원래 출발이 정동영계라는 정동영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동영 그 의원 같이 하던 팀이 다 지금 이재명 시장 쪽에 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냐는 거예요. 네.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유능한 측면도 있고 전투력 측면도 있지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승민 씨도 얘기했지만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요. 네. 그러니까 그 국민이란 용어가 싫어서 시민이라고 그러는 건데 시민이 나의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운동이 친노 성향이라면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은 친노가 만들었나? 그러니까 저거 친노가 만들었으니까 개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함석헌 선생께서 네. 깨어있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랬잖아요. 네. 친노 강경파지 함석헌이. 함석헌 선생님이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민의 권력, 시민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하는 걸 보면서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진화를 거부하면 할수록 낡은 정치인이에요. 아니 세계 인류 역사가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류 정치 행태가 바뀌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면 스스로 낡은 정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난감해요. 저는 사실 그 정치 이렇게 쭉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사람들이 뭉쳐서 새로운 힘을 발산하고 그 요구가 어디로 귀착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뭉치는 게 두려운 거죠. 사람들이 때로 뭉쳐서 아니 지지자를 두려워하는 정당이 왜 존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참 그게 재밌는 것이 사람들이 막 뭉쳐서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것이 되게 두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노는 굉장히 한국 정치에서 두려움의 대상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국민이 나를 지지하지 않을 거야 이러고 막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02년에 머무른 게 아니라 퇴행한 게 그런 거죠. 네.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새누리 10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정치평론가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이 계속 된다면 일본식 정치 모델로 보수 정치 50년, 60년, 네. 자민당 통치 50년, 60년 이런 식으로 한국도 갈 수 있다라고 우려하거든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민들 만나서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희망이 있구나. 해볼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얘기하시는데 네. 그 전에 상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할 생각도 없고 안 될 것 같다. 이 나라는. 정말 절망 상태 조금도 안 벗어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운동 저로서는 솔직히 이게 마지막 시도죠. 더 이상 할 힘도 없고 이제 얼마 지나면 이제 경로우대증도 나오고 더 이상 서포터스라고 뭐 이러고 댕길 때도 아니고 마지막 시도예요. 근데 이게 그 만병통치는 아니나 가장 근접한 방법이겠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라고 호소를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아유 갑자기 네. 그 마음 가슴 한 켠이 서늘해졌어요. 이게 마지막 운동이다라고 하시니까 이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들께서 이거 뭐라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앞서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좀 답답증을 토로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혁신과 통합 있었어요. 네. 그때도 혁신이 먼저냐 통합이 먼저냐 막 논란하다. 일단 선거가 닥쳤으니까 통합부터 뭐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 일부 혁신안을 수용하고 수렴하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여전히 공천권 문제에 이제 좀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별로 주목도 못 받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혁신위가 그래도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혁신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 뭐 발표하는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뭐 동의가 되죠. 근데 이제 문제 발생했을 때 공천을 안 한다 부분은 많이 걱정됐었어요. 처음에 선거법이 완전히 고무줄이라서 네. 만약에 우리가 150대 150을 했다 치자 말이죠. 네. 그럼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민주당만 치면 30명 날리는 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근데 공천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부정부패로 한정지었더라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꼭 무공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지역주민은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좀 무리로 느껴지지만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그 재선거의 발생의 요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아예 그 지역 자체를 무공천한다. 네네네. 이것에 그런 발상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부정부패로 한정지었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뭐 다 그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혁신이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을 거고요. 결국은 그 이제 의원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몇 퍼센트를 할 거냐. 네. 그게 이제 핵심 아니겠어요? 그때 되면 이제 온통 소란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이 플랫폼 만들고 시민은 시민대로 이렇게 해서 그 가되 네. 그 플랫폼 안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있을 때 이 안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뭐 정책 활동도 하면서 신인들이 떠가고 긴 시간에 걸쳐서 그 시민 참여형 경선을 해나가고 그렇게 하면 공천 문제는 길게 봤을 때 해결이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그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네네. 이제 지난번 민주통합당 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처 시민이 모이지 못한 상태에서 통합만 됐으니까 그 공천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이 문제는 매 총선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혁신위원들이 고민할 텐데 2012년 때 되돌아보면 우리가 통합 기운이 생기고 그래서 정당 지지도가 7, 8% 새누리당을 앞서니까 저쪽이 갑자기 비대위를 구성해서 맞아요. 박근혜 위원장을 했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공천권을 그냥 1인 독재한테 줘버리는 건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제 또 독재로 몰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타나는 후보로 평가하는 거지 그 뒤에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혁신이가 몇 퍼센트를 잡을 거냐가 결국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공천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박근혜 위원장은 그때 30% 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여전히 앞서 이제 수미일관하게 지적하시는 대로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 당이 시민 참여형 정당으로 전환하느냐 그 가능성을 그렇죠. 열어주느냐 막느냐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이 8% 앞섰을 때는 네. 그렇게 하기로 천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혁신이냐 통합이냐 했을 때도 그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합 안 한다 그랬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 다 받아들였는데 그걸 실천을 안 했을 뿐인 건데 그때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민주당 경우에는 그때를 되돌아보고 그때는 왜 올라갔는가. 그러니까 국민의 희망을 받아 안았던 거거든요. 진짜 달라지겠구나. 그랬는데 공천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총선 공천부터. 예. 2012년 총선 공천 때 완전히 무너졌죠. 그런데 그게 기대는 모았는데 실제로 그게 조직화하고 그야말로 100만 뭐 이런 시민들이 느슨하게 안에 있어주면 사실은 가능한 혁신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된 채 했으니까 당이 잘못한 거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그 이제 당이 그렇게 변해 가야 되겠죠. 근데 정말 걱정되는 거는 그 35만 명 DB의 실종 사건을 생각해 보면 네. 그거 조사해야 되겠는데요? 당연히 해야죠. 제가 네. 그 소문 들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네. 그 금고에다 넣어놨대요. 그래서 사무총장하고 뭐 총무부장인가가 같이 열어야 열린데 뭐 키가 2개라서. 동시에 열어야 네. 열리는 뭐 그런 그렇대요. 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있어요? 그래 아니 금고 구경하러 그런 가야 얘기인데 그런데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 당원 네, 그 네. 35만 명의 그 소중한 그 명부가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다시 회복하려고 해도 어렵겠어요. 그거 40억 든 거예요. 40억이요? 40억 든 DB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등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콜센터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콜센터 당시에. 하루 운영이 1억이에요. 세상에. 그러면 보름 받았단 말이에요.
그 1월 15일 전대, 6구 전대, 네. 대선 후보 세 번이잖아요. 그러면 45일 아니에요. 45억이죠. 참.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이거를 실천한다 하더라도 네. 지도부가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또 가을에 또 다른 선거, 지도부가 예. 들어오면 닫으면 그만이에요. 아니 참 그게 참 답답한 문제인데요. 장윤선의 팟짱. 사실 그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정치를 해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그 순수한 열정을 지지하고 이러는 건데 권력에만 눈이 멀면 결국은 배척당하고 이제 다 국민들한테 외면당하는 정치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딱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어떻게든 그래도 아직 애정이 있으세요. 우리 집행위원장님께서. 저는 지금 저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잊었습니다. 어제부로. 네. 어제요? 어제부로. 어제부로 잊으신 이유는? 제가 2012년 총선 때 출마했을 때 16년에 한 번 더 도전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초정파 그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6년 총선에 만약 복당 신청을 하고 출마하는 것을 예정한 상태에서는 설명이 안 돼요. 이 운동이. 그러니까 시민께 그러니까 너의 정치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서 이걸 이용하는 거냐라고 공격할 때 방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제부로 정말 지역 주민께 죄송하고 또 저를 지지하고 어떻게든 선거해 봅시다라고 의기투합했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정말 죄송한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총선 불출마도 함께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흐름 속에서 이 현재 나는 무엇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라고 했을 때 16년 출마보다 이 시민의 날개를 성공시키는 게 훨씬 더 기여도가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총선 출마하려고 난리인데 그런 마음은 처음부터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나를 위한 정치? 이를테면 권력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일조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도.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 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거죠. 뭐 어쩌겠어요. 근데 이제는 좀 영화 배우로 살다가 네. 또 그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시고 네. 그때 좀 노무현 정부 5년간은 뻔 발치해서 지켜보시다가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가신 다음에는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또 정치의 전면에 나선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다시 또 시민운동에 쓰시는 거예요. 이런 그런 쭉 이른바 개인 문성근, 인간 문성근의 그 개인사를 놓고 보자면 지금 이 순간 나의 역할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도 보면 집권 5년 차에 끝없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시민 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화하지 않는 한 바뀔 수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뭐 노론 집권부터 하면 400년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기득권 속에서 지금 사법 판단 좀 보세요. 판결할 때마다 이게 진짜 삼권 분립 국가인가 의심스럽잖아요. 도대체 뭘로 판단하는 거냐 저 사람들. 그 이랬을 때 그냥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에 돌아가서 그거를 실천하는 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결국 쪽수니까 시민이 많이 모여서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개 같은 판결을 하면 그 판사를 정확하게 기억하자. 역사 창고에 넣어두자. 그래서 잊지 말자. 계속 지적하자. 그렇게 할 때 국민이 무서워서라도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판단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냐 그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냥 좀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지지층이 이렇게 패하면서 뭔가 이제 야권이 제대로 성사되지 못하면 정권을 잡지 못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열패감도 커지고 되는 게 없다. 차라리 그렇죠. 이 나라를 뜨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지금 다시 또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기신 뜻을 좀 실천하는 마지막 운동가가 되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만약에 이제 이게 모금 목표가 10억이거든요. 아 10억. 10억 원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홈페이지는 있었지만 이런 식의 시민주도형 플랫폼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미국 무브원 보고 돈 달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0억이 드는데 만약에 했다가 돈이 안 모여서 못 한다면 그럼 실패 선언을 해야죠. 대신 이거는 요번에 저는 실패하지만 이건 누군가는 분명히 성공시켜야 되는 일이다. 언제 성공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실패했으니 그럼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이 운동을 다시 또 조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서 제가 이 팟짱을 듣고 계신 애청자들이 어떤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생각이나 비슷한 답답증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시민들께 좀 부탁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면 어떤 건지 말씀을 좀. 저희 홈페이지가 통-통이에요. 통-통. 네, tong-tong.kr이거든요. 거기 들어오시면 뭐 게시판에 제안 글을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모금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면 10만 원씩 10,000명. 네. 10,000원씩 10만 명인데요. 꼭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게 알려지는 게 점점 동영상과 SNS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웹 디자이너나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 촬영 편집 에 대한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자원봉사를 해주실 수 있는 분, 진행비는 드려야 되겠지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고서 궁금한 게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잘 모르는 것도 있으시고 그러면 전국 어디서나 간담회나 그러니까 제안 설명회, 모금 강연회 이런 거. 전국 어디서나 요청하시면 찾아갈 테니까 게시판에 그것도 요청을 해 주시면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빨리 모이면 모일수록 진수 시기가 빨라지죠. 지금 목표는 12월에는 하고 싶은데 만약에 좀 돈이 늦어지면 총선에는 아무런 기능을 못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가급적 빨리 모일수록 일이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 주변에 많이 얘기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영화배우 문성근에 대한 기대도 팬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작품은 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경영이 이게 이상우 선배라고 이제 연극 연출을 칠수만수 만들었던 분이 맨날 저한테 그랬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야, 넌 빨리 노역 차고 들어가. 뺏긴다.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한눈 팔고 있는 돈에 이경영이가 다 먹어버렸어요. 소수 의견 이런데. 네, 나보다 한참 어린데 이게 머리가 완전히 하얗거든요. 그리고 이제 체중 관리를 안 해가지고 몸은 띠띠부리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노인 같아. 그리고 워낙에 정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싹 말아먹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사실은. 이제 17년에 꼭 성공시키고 본격적으로 다시 해야죠. 근데 그때 얼마나 받아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권이 안 바뀌면 아마 방송은 출연 안 시킬 거고요. 그럼 연극하고 살아야죠. 그렇군요. 제가 서두에 2010년 8월 25일 일산의 어느 식당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비슷한 질문 또 드렸었어요. 5년 전에도. 굉장히 날씬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 출연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항상 몸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 마음. 요즘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집안 병력이 심장이에요. 심근경색으로 네. 문익환, 문호군 다 이렇게 세상 떠났으니까 그래서 정기 검진을 받는데 물어봤어요. 간 검사 좀 해달라고. 지나 이렇게 한 2년 되돌아보니까 너무 술을 마신 거예요. 막걸리. 막걸리인데 일주일에 한 5일은 마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것저것.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생각은 참 일찍 한 이 기획단을 굴린 건 한 거의 2년 되거든요. 근데 착수를 못 시킨 거예요. 동력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과연 사람들이 할까? 네, 작년 10월에도 아마 네, 제가 맞아요. 여기서 그런 말씀 드렸을 텐데, 근데 작년 말부터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못 견디겠다. 그래서 함세웅 신부님, 뭐 김중배 선생, 백기환 선생 등등 해서 네. 뭔가로 하자라고 맞아요, 막 토론회 맞아요. 여시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다. 그러고 가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7, 80년대 운동 단체는 상명하복이다. 그건 비밀 운동이었기 때문에 지도부가 몰래 골방에서 얘기해서 결정해서 내리꽂으면 먹혔다. 근데 이제는 안 한다 그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 버텀업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함세웅 신부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국민의 명령 때는 주섬주섬 몇 사람이 한 건데 제안자 명단을 보면 정말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요. 초정파, 그래서 강기갑, 농민운동가, 진중권 교수 이렇게 들어오시고 전우영 씨, 한홍구 씨 이렇게 이 역사하는 분들, 네. 뭐 김진애 뭐 이런 등등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번에는 좀 해볼 만하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거고 네. 그 제안자라는 게 결국 이게 만들어졌을 때 운영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거니까요.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좋죠. 근데 왜 임시 집행위원장이세요? 그 임시는 언제 떼는 겁니까? 이제 그 집행위원장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안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당장 어제부터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간담회 강연회 요청하면 가야 되는데 그럼 제가 집행위원장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떠돌이가 되는 거니까 안살림을 정확하게 할 분이 필요해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죠. 그렇군요. 네.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참여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1시간 정도, 1시간이 넘었네요. 지금 한 69분 44초 흘러가고 있으니까 70분간 네. 긴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 이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 예. 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좀 힘을 실어주실 분들이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이렇게 암담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7, 80년대는 저 군사 독재만 무너뜨리면 희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민정부 10년 겪으면서 그나마 진전되든 내용이 채워주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보수 정권이 아니고 수구 퇴행 정권이거든요. 이렇게 가면 정말 국가도 민족도 미래가 매우 암담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자신의 삶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또 민주화 운동 그때 세대들 경우에는 이 퇴행한 역사를 되돌리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든 간에 꼭 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성근을 살려야 된다. 예,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